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4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총평을 먼저 드리면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33회보다는 34회 시험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같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시험 난이도에서 이제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체감상으로 어려웠을 걸로 느껴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서는 지금 24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60% 정도 비중을 갖고 있고요. 원래 출제 비중이 법령이 70%였죠. 근데 이제 60%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부동산 신고법에서는 지금 현재 8문제, 그래서 약 이제 8문제라면 20%죠. 20%가 출제가 됐고, 실무 쪽에서도 8문제, 그래서 20%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인사 법령과 요 실무 신고법을 따져봤을 때 6대4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 면에서 보면요, 난이도는 지금 상급의 문제가 12문제 정도, 그다음에 중급의 문제가 한 18개, 그다음에 이제 하급의 문제가 10개 정도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의 문제와 중급의 문제를 합치면 70%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급이 30%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뭐 예년 시험과 사실은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분명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상급의 문제를 약 30% 정도 출제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번에 지금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전혀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킬러 문제가 약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 이 부분은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지금 다루지 않은 그런 강의를 이제 4개 정도는 그렇게 했었고요. 우리 기본서에도 아예 없는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것 문제 유형은 이제 20개 정도. 그러니까 이건 통상의 예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찾기, 옳은 것 찾기 문제가 이제 절반 정도, 그렇게 이제 20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박스형은 작년도보다는 줄였죠. 그러니까 33회 때는 박스형이 약 한 19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15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박스는 한 11개 정도 이제 출제를 해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줄었긴 했지만, 박스형이 여전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에서는 약 한 70% 이상을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70점 이상을 득점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고득점,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90점 이상이죠. 이렇게 득점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킬러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득점은 됐지만 우리 과목이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죠.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우리 과목을 80점 이상을 득점을 못하면 합격을 못한다는 그런 이제 이게 뭐 자타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목은 조금만 어렵게 내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공략이 안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득점을 어느 정도 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34회를 이제 우리가 대비하자면요, 34회에서도 여전히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을 꼼꼼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출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모두 다뤄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오시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고, 80점 이상을 충분히 득점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전히 35회를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34회 때 이런 문제 유형을 보였기 때문에 이른바 장난치는 지문들, 아주 속이 상한데 이런 장난치는 질문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하면 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합격하신 분들한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시험은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34회 때 내가 운이 없어서
합격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35회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총평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34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해설 강의입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못 둔 것은, 이거는 우리 법 33조에 있는 금지 행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상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행위, 그랬으니까 이제 O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 대행을 겸업했다.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금지되는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금지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X를 채워 맞고요.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한다.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는 행위 모두 금지죠. 알선도 모두 금지죠. 그래서 1-1로 처벌하는 금지 행위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사약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이게 지금 현재 개정된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사항은 사실 올해 개정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제를 개정된 해에는 많이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예예요. 그래서 그 예를 따라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은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이 알선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1로 금지행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럼 금지가 되는 행위는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갈까요? 이거 쉽게 해결했는데 정책심의회를 지금 연타석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3연타석을 지금 출제했는데 정책심의회 쉽게 답을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틀린 것을 생각했는데 1번이었죠. 그래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을 하죠.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직접 하는 거고요. 1차관이 하는 거고, 위원의 임명 위촉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 바로 알아봤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갑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상급의 문제로 지금 분류가 됐는데, 이른바 장난을 쳤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응용되는 지문들을 연습을 해왔는데, 이게 응용을 넘어서서 이른바 장난을 쳤어요. 상당히 불쾌한 문제인데,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1번 지문서부터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장난쳤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아닙니까? 그러면 중개가 되려면요, 무조건 중개사물에 대한 알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개대상물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이거는 거래 행위죠. 거래 계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죠. 그래서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중개가 아니에요. 교환하는 행위를 알선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 이른바 이제 장난을 쳤고요. 2번 지문은 알아봤어요.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 중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3번 지문은 아주 잘 냈던 지문이죠.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예요. 공인중개사인자. 이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죠. 근데 이것을 개공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쉽게 알아봤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죠. 그럼 4번 지문은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더라도 이건 소공사지 중개보조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그럼 5번 지문은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쓸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맞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예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만 넘어섰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5번을 답을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문제는 이른바 장난을 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문제. 중개사무소 역시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쉽게 정답은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지문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법인이 아닌 개공입니다. 개인인 개공이죠. 그럼 개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설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는 분사함수를 아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4번 쉽게 정답을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로 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등록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아주 연습을 많이 했던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출에서도 물론 다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지문에 바로 정답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은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고요. 대표자를 포함한 바로 X 나와야 되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수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골랐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6번 문제로 가죠. 이제 중개사물 문제 역시 출제가 예상이 됐던 거고요. 이 중개사물 문제에서 살짝 이제 함정을 좀 팠는데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 그래서 이제 기억이 지금 함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중개사물 권리가 맞아요. 한데 근저당권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럼 일반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금전 채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함정을 조금 팠던 거고요. 금전채권이란 말을 이렇게 비껴쳐서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목이 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이해도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요하는,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이해를 요하는 이런 지문들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기억은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니은 지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이죠, 이거. 그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목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점포 위치에 따른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여전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도록 중개하더라도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문제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죠. 옳은 것 그랬는데요. 1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사행위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소공사를 고용하려는 기업공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이 지문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용을 해놓고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고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하는 거죠. 이게 나 한민우 고용하겠다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어요. 이게 허락을 받고 고용하는 거 아닙니다. 고용을 하고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3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 종료가 됐다. 그럼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 됐습니다. 쉽게 알아봤고요. 종료신고는 10일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은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우리는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고 기억했습니다. 모두 등록관청에 직접 확인 들어가요. 전자문서를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첨부 서면을 다 빼준 거죠. 다만 외국인인 경우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해서 소공사에 실무교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한다. 틀렸죠. 그래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요. 그럼 5번 지문은 외국인을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원에 대해서 많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 부분은 이번에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35회 때는 출제가 예상되는 거니까 개정된 부분을 꼭 챙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개설능으로 한 제출 서류. 이거는 서류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답은 우리가 쉬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골랐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사본은 내지 않는다는 거 익히 연습을 해왔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사본은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지문은 쉽게 우리가 알아보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 밖에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께상 증명서라든가 건축물 대장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사본도 제출하지 않아요. 자, 그래 정답 1번이었고요. 그럼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중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공성을 했는데 역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었죠. 그럼 기억입니다. 분사함수에 폐업 신고하는 경우는 분사함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 신고할 때는 휴업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고 확인서지 등록증이 아니다. 그럼 기억지문 맞았고요. 임신은 6개월을 초과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죠. 임신, 출산 역시 6개월 초과 휴업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디귿지문. 잘 내던 지문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문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결격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옳은 걸 하겠으니까 정답은 2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8번, 9번은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10번 문제로 갑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인장, 역시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정답을 골라냈는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죠. 7일 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 줘야 되죠. 그래서 숫자 연습이었습니다. 쉽게 맞췄을 걸로 일단 보이고요. 정답은 5번이었죠. 자, 그럼 11번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이전 신고,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었고 아주 출제는 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정답을 맞췄는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요.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사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해야 됩니다. 원본 첨부해야 돼요. 다만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이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질문은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가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뢰인 값과 개업공사 의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중개계약 문제였죠. 개공이 갑이었어요. 의리였습니다. 의뢰인이 갑이었죠. 그러면 갑의 요청에 따라 의리 일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속계약서를 3년 보존하는 거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표시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쉽게 골랐습니다. 맞았고요. 그럼 이제 3번 지문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며 여기까지 좋았어요. 의리, 서명 및 날인하되 서명 및 날인 아니죠.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서류는 두 가지뿐이에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죠.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이죠. 중개계약서에는.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우리 소공사가 서명 날인 의무가 있는 것도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따라서 소공사는 전속계약서일지라도 여기는 중개행했을지라도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의무 자체가. 그래서 확실히 틀렸고 4번 지문은 유효기한을 별도로 갑과 을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은 유효한 거죠.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틀렸죠.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럼 5번 지문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유효기한 내 스발상과 거래했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그러면 스발상 거래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거지 위약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소요비용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출제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골랐을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는 살짝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문들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너무 쉽게 알아봤고 5번 지문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4번 지문에서 살짝 장난을 쳤는데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다. 그럼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가지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런 주택이었을 때 V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다만 그 임대사업자가 누구에 되냐면요. 법인인 임대사업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괄호 속에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의 하남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장난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보면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는데 4번 지문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1, 2, 3, 5번 지문은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4번 지문이 틀렸다는 걸 이제 답을 쳤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로 갑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에 대해서는 출제가 예상이 됐었죠. 2번을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틀린 것 그랬는데 쉽게 정답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는데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실제의 피담보 채무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죠? 설명할 의무가 없죠. 채권 최고액은 설명해야 돼요.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는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나머지 3번 판례, 중개상물이 아닌 걸 소개하더라도 선관주의를 다하는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일지라도 선관주의를 다해 조사한 다음에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차장 임대차 사건에서 다 했던 얘기였고, 3번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다뤘던 판례들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쉽게 골랐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15번 문제로 가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공인인증서 개공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랐을 걸로 보이고요. 이것도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조치, 이거 제재를 아주 잘 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는 이거는 보증을 얘기하죠. 그럼 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럼 이것은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럼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정 사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취 또는 업정이죠. 그러니까 업무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사유에 당연히 해당하죠. 임취 또는 업무정지니까. 그래서 역시 4번이 틀렸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봤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로 갑니다. 명칭 및 등록증의 게시. 그래서 유사문제를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왔는데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는데,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기업공사, 이분이 중개인이죠. 그래서 이제 중개인은 공인인증서 사무소란 명칭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는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어요. 나머지 지문들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그냥 알아봤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로 가죠.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죠. 교육도 2번을 쉬었기 때문에 출제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 1번 지문, 지금 폐업 신고 400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들이 조금 장난을 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폐업 신고 후 365일을 기억하느냐, 뭐 이걸 묻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럼 400일이 지났으니까 1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지문입니다. 직무교육 시간입니다. 직무교육 시간은 이거는 보조원에 대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 이것도 비틀었죠, 지금. 직무교육을 플러스 표현한 거죠.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역시. 그러면 3번 지문은 이제 쉽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됐고요. 그럼 4번 지문은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 시간. 그럼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은 이게 실무교육 내용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요. 연수교육 내용에도 들어가 있죠, 이게. 그래서 시간은 36시간이다. 이건 틀렸죠. 그러면 실무교육이라면 2832가 되는 거고요. 연수교육이라면 1216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4번도 틀렸고요. 5번입니다. 사고 예방교육 통지 10일 전까지죠. 그러니까 10일 전이고, 이거는 통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통지 또는 공고예요. 정확하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로 갑니다. 이 부분은 잘 출제 안 했던 부분이죠. 23회, 24회, 30회 때 출제가 됐었고 예치 명의자.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 안 하는 부분이었지만 어느 정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당연히 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투자중개업자. 투자중개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X였고요. 신탁업자, 예치명의자 될 수 있고요. 공제외도 아니죠. 그 밖에 뭐 최신관사라든가 뭐 은행, 뭐 공제사업자, 이들 명의가 다 가능하죠. 전문회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개공도 당연히 개공의 명의로도 이체할 수 있는데 이걸 투자 중개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아닙니다. 개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과 기준에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거는 출제자가 지금 작정을 하고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인데 이런 유사 문제를 사실은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4회 때 이제 출제한 적이 있는데 과태료 기준 금액을 물었거든요. 이런 금액을 제가 정규 강의할 때 기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깔끔하게 찍자 우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24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역시 이제 10년 만에 34회 때 다시 출제가 됐네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찍어라 하고 틀려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휴업한 중개업에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만 원이었죠. 나머지 개시하지 않았다 30, 이전 신고 안 했다도 30만 원이었고요. 기준금액이. 그리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50일인 경우 그랬잖아요. 이것도 기준금액이 30만 원입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는데 기준금액은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준금액을 물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그랬습니다. 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시험인지라 우리는 어쨌든 이런 문제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태료 기준금액은 여전히 암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과태료 기준금액에 가장 적은 게 휴업신고 위반이에요. 그건 20만 원이었습니다. 기준이. 나머지는 20만 원보다 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문제를 냈다면 과태료 기준금액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냈어야 되죠. 그래갖고 이제 지문들을 달리 바꿔서 그렇게 이제 냈는데 24회 때 이런 문제 유형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직접 기준금액을 갖고 물어본 적이 있죠. 그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웠죠.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 보수 계산 문제를 그동안 27일을 마지막으로 출제를 안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는 우리가 연습을 하고 왔는데 이 문제는 25회 때 나왔던 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25회 때 문제보다는 조금 쉽게 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역대급이었던 문제가 25회 때 그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서 약간 수정을 해서 물건을 주택으로 딱 물어봤어요. 그냥 이거. 그리고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대요. 그럼 점유 계정을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우리가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출제자가 쌍방이냐 일방이냐를 정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이었어요. 이게. 그럼 계산된 금액이 정답이었고 두 번째는 거래금액을 산정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조건이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대요. 그러면 매도인 임차인이었고 매수인 임대인이니까 이건 점유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임차인을 주저앉은 거죠. 그럼 이때는 매매만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차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매 대금이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됐고 그럼 세 번째로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자고 그랬죠. 이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그러면 물건이 주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죠. 주택이니까. 그러면 2억 5천이었다면은 이게 상환율이 0.4%예요. 그러면 곱하기 0.4%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0.4%가 됐고요. 이게 0.4%입니다. 4%가 됐고 그러면 계산된 금액이 1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일방이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연습해 온 분들은 충분히 1번을 맞췄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소공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모두 고능성을 했는데 이것은 33조의 금지 행위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지 행위를 묻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법령상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소공사가 공인사 명칭을 사용한다. 이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하는 행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하는 거죠.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이거는 금지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행위를 골라라 했으니까 이건 O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됩니다. 소공사는.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역시 이건 금지행위죠. 우리 33절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소공사도 이걸 하면 안 되죠. 금지행위에 해당됐고요.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공도 이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금지되는 행위였습니다. 그죠? 이건 3-3으로 처벌하죠. 매매업은 1-1로 처벌하고요. 그러면 소공이 광고했다. 역시 그럼 아닌 자니까 1-1로 처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두가 이제 이거는 니은, 디귿, 리을이 바로 이제 금지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칫 금지행위로 오해하신 분은 정답을 3번에 쳤을 거예요. 금지행위로 오해하신 분은. 그래서 33절 금지행위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소공에서는 안 되는 행위. 그래서 결국은 소공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격정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년 만에 지금 출제했는데 자격정지 기준에 대한 부분 출제한 적이 있었죠. 업무정지 기준도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정지 기준은 충분히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했어요. 6개월. 그럼 이제 6개월짜리는 개공이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를 먹는 사유. 이것이 바로 6개월이죠. 그러면 이 이상의 중개사무 소속했다. 그럼 개업공사는 이거 하게 되면 필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6개월이었죠. 그럼 나머지 서명 날은 안 했다, 등록하지 않은 이상 했다, 근거자를 제시 안 했다. 이건 모두 기준기한이 3개월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개공은 업정이고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에도 업정이고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설명의 근거자료. 이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준기한 이건 다 3개월이에요. 정답은 기억분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역시. 그래서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문제가 어려웠겠죠. 이게. 자, 그러면 23번 문제 갑니다.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문제였어요. 역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매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지문 살짝 또 장난을 쳤네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출제하신 분이 32회 때 냈던 출제위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32회 때도 그런 지문들을 가끔 냈어요. 이른바 장난치는 지문들. 그래서 폐업 신고한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에 폐업 신고한 개공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공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 지위 승계하지 않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지문은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자, 이게 떴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뜨면 우리가 이 지문은 암기하고 있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지문은요. 폐업 신고 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자,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이 지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폐업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그럼 행정처분할 수 없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6개월이니까. 그럼 4번 지문은 폐업 신고 전 위반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때릴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고려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는 걸 알아봤고요. 그럼 5번 지문 유사문제를 연습을 했었죠. 우리가 계속 연습해 왔는데 개공이 2022년도 4월 1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받았어요.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면 이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받은 날 기준이죠. 받은 날 기준에서 폐업 신고하고 다시 3월 2일 날 23년도 3월 1일 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내 재등록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처분의 효과는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기 때문에 5번 지문 받았어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합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4번 문제 자격 취소. 역시 이제 자격 취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가 지금 개정이 됐지만 그걸 낸 게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로 출제했어요.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1번에 정답 배치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 자격 취소 처분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24회, 26회 때 자격증 등록증을 바꿔내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주 치사하게 또 등록증으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자,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우리가 익히 아는 지문이었고요. 이제 중요 지문들이었죠, 다. 그래서 익히 아는 지문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25번 문제 협회에 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협회 역시 매회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하고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총회 의결사항은 10일 전형적인 지문이죠. 틀렸습니다. 지체 없이죠, 이거. 지체 없이 시도의사,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죠? 시도의사도 아니고요. 국장에게 보고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2번 지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짝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쾌한 지문인데, 공제사 운용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끝나면 3개월 내에 공시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신문은 2번에 정답 나갔을 우려가 좀 있었는데, 장난을 쳤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는 반드시 게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이거.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하고예요. 홈페이지에 게시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었고요. 그럼 이제 3번 지문을 틀렸다는 거 알아봤어요. 우리가 창립총회는 숫자를 600, 120으로 암기하고 있거든요. 600, 120 이렇게. 그래서 배수로 간다. 300, 600, 120이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입니다. 도에서는 20인 이상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4번 지문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고. 5번 지문 잘 아시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함정이 있었더라도 약간 애매했기 때문에 쭉쭉쭉 읽어나갔으면 5번에 바로 정답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공제사 회계는 분리관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26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원래 확인설명서 작성요령은 이제 홀수의 문제를 출제해왔던 부분이에요. 29회 이후에. 근데 원래 이거는 연습을 우리가 충분히 하고 저는 이제 출제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었죠. 이거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든 것은 그랬는데 기억점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조세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식은 주거용을 물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풀어나가면 돼요. 다음에 2번 지문. 환경 조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서식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한번 확인했어야 되죠. 그러면 확인해 봤더니 주거용이었어요. 그럼 환경 조건은 일조소음 진동으로서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읽는다. 맞죠? 그러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 사항. 환경 조건,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와 시설물의 상태죠. 이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 거죠. 그럼 맞고요. 그럼 디귿 지문도 이것도 법정 지상권은 미공시 권리니까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는 물건의 권리에 관한 상란을 기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장난을 쳤죠. 그럼 개공이 직접 확인한 사항을 읽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역시 상태에 관한 이거는 매도 임대료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재요령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지문은 틀린 겁니다. 이게. 그럼 지금 옳은 거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디귿을 정확히 못 보신 분은 정답이 5번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7번 문제가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역시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죠. 이게. 자, 그러면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지문에서 살짝 함정을 봤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고 했죠. 통상적인 지문은 건물, 건축물 해가지고 대리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되죠. 그리고 미등기 건물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1번 지문.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으면 쉽게 그냥 1번이 틀렸다는 걸 봤는데 이제 꼼꼼히 보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했을 걸로 보여요. 다음 2번 지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서 체육관을 선택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거 지위를 포기하느니 대리할 수 있죠?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아주 잘 내는 거죠. 틀렸고. 그럼 3번도 잘하십니다. 소공사는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죠? 틀렸고. 4번 질문입니다. 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대리인 등록을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살짝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법원장이에요. 이게 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저는 참 이게 불쾌해요. 솔직히 이렇게 내는 게 차라리 시군구청장 이렇게 내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보면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역시 틀렸고요. 4번도. 그럼 5번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개공은 직접 출석해야 되죠. 수공이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어요. 예. 뭐 정답은 일단은 고르는 문제가 없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 가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아닌 것 그랬어요, 또. 이게 킬러 문제였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20몇 개예요. 예외 사유가.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틀려라고 또 작정하고 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킬러 문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것까지 하자면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우리가 포기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어려웠는데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이거 예외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외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다중주택과 공관이 있죠. 이거는 제외예요.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이거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다중주택과 공관은 제외예요. 일단.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외사유 중에 아주 구석진데 거기서 지금 출제했기 때문에 아예 틀려라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출제자는 이걸 암기하고 있는지 솔직히 묻고 싶어요. 이거는 그래서 출제자도 이거 예외사유를 모두 암기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틀려라고 작정을 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걸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변별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문제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9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출제할 걸로 예상이 됐었고요. 그러면 지금 갑이 자기 서울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이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택이었으니까 보증금 3억 원이었어요. 임차인 을이었죠. 그래서 보증금 3억 원이라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63빌딩으로 암기했지 않습니까? 지역은 시는 모두 들어가고 다음에 구는 경기도와 광역시는 군만 대상이고요. 금액은 63빌딩으로 암기했어요. 그래서 6천만 원 초과하거나 30만 원 초과하면 대상이다. 그러니까 옳은 것 모두 올라라 했어요. 그러면 보증금이 증액이 됐다. 그럼 증액도 신고해야 되죠. 그럼 단독으로 틀렸어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줘야 돼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게 틀렸고요. 그럼 이거 의제되는 것들 우리가 주의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을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했다. 그럼 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 그럼 역시 확정일자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죠. 맞습니다. 잘 알아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라겠으니까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정답 이거는 기억니은 디귿이 아니고요. 니은 디귿이죠. 그러니까 정답 4번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개공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한 중개인에게 장사등록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대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사실 장사법의 문제를 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장사법을 한 문제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쨌든 장사법을 내더라도 문제를 아주 이거는 별표 있는 내용을 물어봤어요. 별표 있는 내용.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려라고 작정하고 지금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거 그랬는데 그래도 정답은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3,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1번 집은 우리가 잘 압니다. 가족미지는 가족당 한 개소로 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그래서 개인 가족 30, 100, 1000, 10만이니까 그냥 알아봤습니다. 맞았다는 거.
그럼 2번 지문도 알아봤어요. 개인묘지는 한 분을 모셨거나 부부관계 때문에 모시는 거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입니다. 법인묘지가 있죠. 법인묘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 그랬는데 이건 4m가 아니에요. 5m예요. 이거를 5m입니다. 그래서 5m 이상의 도로와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입로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4번 지문이 일단 틀렸고요. 그럼 이제 화장한 유골을 매장한다. 자연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연장을 하거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는 그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으로 파가지고 이제 자연장은 흙과 섞어서 이제 매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30cm 이상의 이상이 한다. 이건 맞아요. 요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 3번 지문은 별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별표, 장사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죠. 그럼 이제 5번 지문은 민법에 따라 했을 땐 사단법인은 법인묘지 설치를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사단법인은 안 돼요. 재단법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죠. 맞았어요. 이거는 법인묘지는 재단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1번, 2번, 5번 알아봤고 4번도 조금 낯설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3번 지문 이것은 별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부동산 매매 계약의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죠. 지금 이게 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명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됐는데 의무자에 대한 내용 뭐 신고상 실제 거래가 신고해야 되고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이건 다 알아봤어요. 다음에 계약서 개공이 작성 교부했으면 개공이 신고한다는 거 알아봤고 개공은 해지 신고 할 수 있다죠.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개공한테 신고 의무가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의무자에 대한 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3번 지문은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해지 등의 신고를 해야 되죠. 이건 공동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32번 문제로 가보죠. 경매에 관한 문제였는데 작년 33회 때 경매는 권리분석을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절차를 일단 예상했는데 절차보다는 권리분석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지문을 쉽게 알아봤습니다.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단 틀렸어요. 그래서 채권자는 일단 배당 요구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세권자 최선순위 전세권자였습니다. 그럼 이자가 배당 요구 안 하면 절대 배당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틀렸고 일단 그다음에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틀렸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전세권은 당연 소멸은 아닙니다. 최선순위는 절대 당연 소멸 아니에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소멸되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어요. 그럼 나머지 지문들은 이제 조금 비틀어냈는데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맞고요.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당연히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죠. 이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죠. 다. 그래서 이 지문도 알아봤고 다음에 배당 요구 중기는 천매각기일 전으로 정하게 돼 있죠. 역시 맞습니다. 이게 정답은 1번이었어요. 경매를 어려워하시지만 정답은 쉽게 골랐을 걸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33번 문제예요. 이제 외국인 특례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연습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알아봤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 그랬는데 매수하는 계약이었어요. 이 부분을 알아봤어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건 매매 아닙니까? 그죠? 매매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건 30일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죠. 매매였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증여받았다. 증여받으면 계약 체결로부터 이건 60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은 지문이 두 번째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60일이 아니고 30일이네 알아봤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지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웠고, 다음 이제 상속은 알고 있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되죠. 6개월이었습니다. 그럼 30, 60, 6개월은 정답은 3번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자칫 첫 번째 지문을 잘 못 봤으면은 정답을 이제 5번에 쳤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 이제 3번이었습니다. 그럼 34번 문제로 가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민법 1차를 같이 하신 분은 문제없이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거래 가지고 관련 유동적 무효판례 이걸 출제했는데 뭐 기본세도 있었고 위약집에도 다 있었는데 이거는 기출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22회 때도 이제 출제한 바가 있었는데 12년 만에 다시 출제했네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예전에 냈던 20회서부터 25회 때 요걸 참조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때 살짝 장난친 지문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여기 섞여 있네요. 이게. 그래서 뭐 옳은 것을 모두 응승을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기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이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그죠?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고. 그다음에 확정적 무효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옳은 거라겠지 않습니까? 옳은 거라겠으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3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신고법상 포상금이죠. 우리 법상 포상금제를 이번에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신고법상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 역시 출제가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어요. 그럼 박스형에서 틀린 것 찾아라 꼭 내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 거꾸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명으로 신고했다. 익명 가명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죠. 맞고요. 다음에 니은입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여기는 2개월이죠. 1개월이 아니고 그냥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디귿지문도 2명 이상이 각각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최초로 신고를 한 자에게 주는 거지 균등 배분이 아닙니다. 2명 이상이 공동했을 때 이제 균분이죠. 이게. 그래서 2명 이상이 각각이었으니까 이건 최초로 신고를 한 자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럼 틀린 걸 하겠으니까 기억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 니은 디귿 4번을 쳤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게 이게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옳은 걸 이렇게 만들어놔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6번으로 가죠. 집합건물법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합건물은 지금 이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민법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정답을 골랐죠. 같이. 근데 2차만 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이 기억이 조금 이제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3연 타석 지금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32회, 33회, 34회 지금 직권법을 계속 냈는데 이게 실무 쪽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이 문제를 보고요. 직권법을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법을 사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다. 그럼 이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집회계로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구분 소유자, 그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집회계로로 결정을 해야 돼요.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일부 공용 부분이지만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전원의 집회계로서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37번 문제로 가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주임법 이것도 지금 박스형인데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냈고요. 주임법 적용 범위는 아주 잘 내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골라냈는데 미등기 전세계약이에요. 채권적 전세계약이죠 이거. 그러니까 적용되죠. 맞고.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여부는 대장상 용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상 표시만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는 틀렸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이때는 이제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지은은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면적 청구에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도 배당 요구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배당해줘요. 당연 배당 채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액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그럼 지금 역시 틀린 걸 하겠으니까 니은 디귿을 쳐줘야 되죠. 이게. 그래서 역시 또 거꾸로 이제 기억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럼 38번 문제로 가죠. 이번에 특이한 점이 또 분묘기지권을 갖고 분묘기지권도 냈고 나아가서 장사법도 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냈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공부해서 냈는데 우리가 이제 고맙게 쉽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기억지문.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 관리자가 지료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 승계에 미치지 않는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료지급에 대해서 승계력이 미친다는 게 이제 미치죠. 그럼 니은 지문은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맞죠? 예. 다음에 이제 디귿 지문도 잘 아시는 건데 장사법 시행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입니다. 취득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거꾸로가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었어요. 역시. 자, 그럼 39번 문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문제 쉽게 정답을 골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내는 지문이었죠. 그래서 틀린 것 그랬는데 바로 1번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정공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죠.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른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2, 3, 4, 5번 지문은 우리가 쉽게 알아보는 지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7일 날 갑은 친구 을과 X부동산에 대해 을을 명의신탁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을 친구로 지금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례가 적용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물어봤어요. 약간 응용됐죠. 이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갑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다. 알아봤어요. 다음에 니은입니다. X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자,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갖고 이전 등기 했다라도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다음 디귿이죠.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었어요. 병이었고 소유자가 병이었고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었다. 그러면 을과 계약을 했겠죠. 이전 등기가 이전 등기를 을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갑이 신탁자죠. 그러면 이때 매도인 병이 알았다면 소유권을 을은 취득할 수 없죠. 그죠? 취득할 수 없습니다.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알았다면.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죠. 자, 그래서 실명법을 출제한다면 계약명의신탁을 출제할 것이 예상됐었고 이렇게 사례형으로 내면서 약간 비틀어서 냈죠.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을 디귿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걸 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니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문제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킬러 문제가 있었고 장난치는 지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많이 느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지금 특이했던 게 자주 출제하는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지금 됐고요. 그 밖에 지금 결격 사유 문제 빠졌죠. 거래계약서 빠졌죠. 등록취소 사유 빠졌습니다. 형벌 사유도 빠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제도 빠졌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문제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주 잘 내는 부분들인데 이번 시험에서 지금 빠졌습니다. 그럼 35회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해커스와 함께 이제 과정을 쭉 따라오시면 35회 때 좋은 결과를 꼭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합격을 하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깝게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우였습니다.